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오닉 AI의 박우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뭐 쭉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에서 하이퍼 클로바라는 모델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델을 개발하는 이제 처음 초기부터 그 모델 쪽 R&D 팀을 이제 리딩을 해가지고 처음 모델 개발부터 공개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연구까지 쭉 진행을 해왔고 그거를 한 2020년부터 3년 정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와서 사이오닉 AI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업하고는 저 밑에 컴퍼니 AI라고 써 있는 회사가 제 2016년도에 창업했던 회사인데 저게 이제 잠깐 네이버 그 D2 스타트업 팩토리 그 공간에서 사무 공간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벨업 그 신정규 대표님도 레벨 그 몇 분 정말 초기 단계일 때 레벨업도 그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횟수로는 꽤 오래되었네요. 네이버 들어갔을 때 잠깐 이렇게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요. 모든 기업이 AI를 꿈꿀 수 있도록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기업용 그런 생성형 AI를 쉽게 활용하고 그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B2B 사스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시드 투자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앞서 그 발표해 주신 분께서는 이제 뭔가 이제 공신력 있는 멋있는 장표를 처음에 깔고서 그래야지 이제 발표가 약간 있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저렴하게 주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 혹시 어떤 주식인지 아시나요? 네, 찰나님 너무 잘하실 것 같으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엔비디아 주식인데요. 엔비디아 주식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AI에 어떻게 보면 기대와 관심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욕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는 엔비디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GPT-3가 나왔을 때의 엔비디아 주가가 요 지점입니다. 하이퍼클로버도 딱 요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때 열심히 모델 개발할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은 아마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한 주도 사지 않았고요 이때. 그래서 GPT-3 이후에도 나름 쭉 성장을 하다가 요때 이제 잠깐 침체를 했었죠. 22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챗GPT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로켓 발사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는 챗GPT 공개 시점에서 그러니까 상승률로 700%니까 8배가 오른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피크를 쳤을 때가 올해 6월인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그냥 고점 대비 하락이라고만 표시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만들었을 땐 106이었는데 아마 또 약간 더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전까지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까지는 생성형 AI가 미래 기술이다라는 거에서 단 하나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적으로 뛰어든 반면에 요즘에 와서는 조금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요 것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올해 6월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AI라고 하는 것이 향후 미국의 어떤 GDP를 최대 이제 6.1% 정도 올릴 것이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모든 어떤 작업의 25% 정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년간 거의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AI가 보여주는 성과가 이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공교롭죠. 이게 6월인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기름을 부었던 게 바로 그 구글의 2분기 어닝콜을 이었는데요. 사실 구글의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그때 이제 구글의 이제 대표가 어닝콜에서 얘기를 하다가 누가 질문을 했을 때 AI에 대해서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뭐 이런 류의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과잉 투자인 건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AI에 대한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로 인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설령 이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어떤 인프라나 이런 자원들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 투자라는 것을 구글의 이제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약간의 이제 버블은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마치 과거 이제 닷컴 시절처럼 이게 분명히 일시적으로 이제 버블링 시기는 있을 거고 분명히 그건 맞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경쟁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승자 독식 현상이 AI에서도 재현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너도 나도 이제 고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너너다도 고는 외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빅테크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군 모든 기업들이 다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모 또는 AI에 대해서 이게 열광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뭐 매년 그러니까 생성되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이 일일이 살펴보고 분석한다는 건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기업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자기와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잘 추려서 그거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걸로 인해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하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이제 감과, 소위 말하는 감과 느낌의 그런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하지만 이런 류의 데이터 처리는 사실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고유의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을 잘 담은 그런 이제 core intelligence, 자기만의 기업만의 core intelligence를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방향으로 또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니까 요즘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달았는데 이거는 거의 한 10년쯤 전부터 이런 식으로 기업 고유의 코어 인텔리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곳들이 아마도 미래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아직 이제 뭐 AI 기술들이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개념적으로만 있던 것이 이 LLM이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거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기술적인 수단 또는 기술의 발전이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코어 인텔리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거를 학습하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공급을 해주고 학습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뭐 제가 창업 이후에도 여러 고객사를 만나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해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풀고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AI는 이제 그런 데이터만 있으면 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까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8, 9 이상은 사실 바로 AI가 활용할 수 없는, 바로 LLM이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인 경우가 되게 많죠. 뭐냐면은 애초부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쌓아놨던 데이터들은 지금의 LLM, 지금의 AI들이 활용하는 것을 당연히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좀 관리하기 편한 또는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들로만 좀 만들어오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LLM에 좀 곧바로 활용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이 AI에 주입이 되고 LLM에 주입이 돼서, 즉 AI 네이티브 형태로 앱이 만들어지고 그 형태로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바로 또 모델에 들어가고 이 선순환 구조가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형태로 성공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곳, 즉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곳들이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축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것들도 어떤 기업의 어떤 노하우와 히스토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소중한 자원인데 이거를 내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존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AI가 활용할 것인가, 즉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ETL을 하는데 AI 기반으로 파싱을 하고 AI 기반으로 ETL을 하는 이 영역들이 매우 이제 점점 주목을 받고 매우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하고 이제 모자익 ML이라고 했는데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자익 ML이라는 팀이 그 한 SLLM부터 미들 사이즈 LLM을 좀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한 30명도 채 되지 않은 업체였는데 그 데이터브릭스가 작년에 이 모자익 LLM을 한 1.5 빌리언인가요? 뭐 그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고 올해 3월에 이제 이 팀에서 데이터브릭스 LLM인 DBRX라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데이터가 기다려왔던 모델이다. 즉 얘네들이 추구하는 바를 저는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런 AI 기반의 ETL 같은 것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데이터브릭스는 좀 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콜 인텔리전스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챗GPT다. GPT부터 시작해서 챗GPT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LLM이 이제 메인 베이스에다가 거기에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뭐 음성이라든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비디오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 즉 언어 모델이 메인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 발전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류 역사를 쭉쭉 이어오면서 과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그 형상물을 보면은 글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지식이나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양의 지식들은 글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글의 형태로 표현할 땐 다른 수단, 예를 들면 이미지라던가 음성이라던가 동영상과 같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이 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인 인텔리전스를 담당을 하는 모델은 이 언어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학습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 주변에 이미지라든지 뭐 음성 같은 것들이 이제 감각기관 역할로 이렇게 붙는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시간 관계상 뭐 LLM 자체다 뭐 모델 자체는 아마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어이죠. 그리고 LLM이 하는 역할은 이제까지 들어온 요 단어들을 바탕으로 바로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선택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시퀀셜하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형태의 이제 글을 생성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오퍼레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델로 구현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LLM을 지금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죠. 요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2017년도 구글의 저 유명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유명한 논문에서 비롯된 그런 아키텍처이고 네, 밑에 있는 창업자분들은 한 분을 빼고서는 다 한 번 이상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유니콘 이상이 되는 매우 큰 회사들을 그렇게 이제 만드신 뭐 예를 들면 이제 코히어 있죠. 네, 여기 에이단 고메즈의 코히어라든지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일본에 창업한 이 사카나 AI라던가 뭐 여기에 보면 어댑트 뭐 캐릭터닷 AI 이런 식의 유명한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창업자로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LLM이라고 부르려면 거의 대부분 100억 개 이상, 10빌리언 이상 또는 뭐 7B에서 10B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당연하게도 GPT-3가 나온 이후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점점 더 많은 모델들이 지금 공개되고 또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 한 상반기까지 업데이트 하다가 포기했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LLM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만들 수 있느냐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지식을 주입하고 원하는 형태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 챗GPT를 많이 써보셨으면 느끼겠지만 또는 이제 많이들 뭐 LLM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를 좀 갖고 와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헐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인 거죠. 헐루시네이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델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인데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현상을 우리가 헐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거는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모델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앞서 보셨다시피 바로 다음에 나올 그 어떤 단어의 확률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온 걸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확률이 높은 단어
를 계속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관조하면서 이거는 내가 모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르는 내용이 들어와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라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라도 단어를 막 지어내기 때문에 이게 헐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다른 이유로는 그러니까 다른 약점으로는 뭐 이미 학습한 그런 어떤 지식 범위를 벗어나는 거를 당연히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학습돼서 프로즌된 형태로 우리는 그대로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프라이빗한 지식이라든지 최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비용과 레이턴시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LLM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기업별로 또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만족을 시켜가면서 LLM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업들이 뭐 어떤 전문가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분들이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뭐 원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내고 이걸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미들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고민을 하고 또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LLM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직접 튜닝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RAG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작년 재작년쯤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뭐 널리 알려진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뭐 LLM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프롬프트만 집어 넣어도 꽤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잘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 LLM 나오기 이전 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AI 모델을 가지고서 원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학습 없이 튜닝 없이 뭔가 말로만 지시만 해도 이걸 할 수 있다? 이건 거의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LLM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막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또는 지금 이제 이 LLM의 어떤 붐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의 결론을 이끌어냄 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LLM이 이런 추론 능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 추론을 시켜보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문제점 중에서 헐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거는 LLM한테 모르는 걸 물어봤기 때문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 답을 하기에 적합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만약에 적절히 주입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또 프라이빗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프라이빗한 지식을 넣어줄 수 있으면 손쉽게 넣어줄 수 있으면 그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RAG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마치 오픈북과 유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에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서 또는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이 정보와 질문들을 조합을 해서 LLM에다가 한번 추론을 해봐라. 한번 답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려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프라이빗한 지식도 주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헐루시네이션을 억제하면서 잘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RAG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일단 적합한 문서들을 잘 검색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이 검색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제 인베딩 모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LLM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사실은 수많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오는 데 있어서 LLM한테 이 모든 작업을 시키기에는 물론 LLM 잘합니다.
시키면 되게 잘하긴 잘하는데 일단은 밀어 넣어야 되는 데이터량도 많고 그 중에서 골라와라. 그러니까 검색 행위 자체를 매번 LLM에게 의존한다는 건 일단 비용과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작은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서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는, 즉 임베딩 모델과 같은 형태의 접근을 하고,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제 리트리버를 하는 것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임베딩 모델들도 과거 대비 점차적으로 모델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그 모델 크기도 크기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임베딩 디멘전, 즉 벡터의 차원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디멘전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문서와 문서 사이 또는 쿼리와 문서 사이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그런 벡터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차원수가 늘어나면 그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가 하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양에서부터 내가 필요로,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문서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요구되는 계산량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만약에 풀 어떤 그 100% 정확한 그런 이제 그 풀 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벡터 DB 엔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프록시메이션한 뭐 AN이라든지 이런 류의 ANS라든지 이런 류의 그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수백만 수천만 개의 문서가 들어오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기존 벡터 DB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어프록시메이션 방법들이 차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매우 심해집니다. 오차가 매우 심해지고, 요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 실험을 한 거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개수가, 네 그냥 오른쪽 예시를 들겠습니다. 개수가 이제 총 5만 개의 벡터를 임의로 랜덤으로 생성을 하고, 그때 차원수는 15,000개고요. 그리고서 5만 개 중에서 벡터 하나를 뽑아요. 뽑은 다음에 그 5만 개 중에서 이 벡터랑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하게도 100% 확률로 자기 자신을 매번 찾아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1488번 벡터에 대해서는 1등에 대한 유사도가 0.5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1이라고 잘 찾기도 하고 어떤 건 0.5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찾는 문제인데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15,000차원만 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품질을 이런 거, 그러니까 차원수의 증가함에 따라서 검색 품질을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QPS를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 벡터 연산을 만약에 GPU에 시키면, GPU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GPU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GPU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양을 올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번씩 계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로부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정보를 찾는 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고, 따라서 이런 어떤 벡터 연산에 최적화된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 개발과 그런 시스템 개발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은 이제 LLM일 텐데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근본적으로 from scratch부터 완전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요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에 좀 더 최적화된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뭐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의 어떤 직관과 비슷하게 잘 평가를 하고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라던가, 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라마 같은 게 나왔을 때, 또는 라마 3.1 같은 게 나왔을 때 그런 거를 가져다가 빠르게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튜닝을 하고 공개하고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이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라마 3가 4월 18일 날 나왔는데 저희가 공개한 게 4월 20일이었거든요. 시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이런 일들도 이제 병행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있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시 이행 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게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지식과 반대되는, 또는 그 상식과 다른 내용을 프롬프트로 주어지게 되면 급속도로 성능이 하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LLM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주어진 프롬프트에서는 이거를 그 숫자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명제를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계산을 시킨다고 하면은 얘는 이상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특정 도메인, 특정 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완전히 그럼 늘 모든 것들이 다 통용되는 지식일까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도메인 특화, 기업 특화로 가면 갈수록 어쩌면은 우리의 상식과 반하거나 또는 좀 약간 다른 내용들이 그 내부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지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쯤 전에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얘네들은 요즘에 LLM들은 이 컨텍스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1밀리언이다, 4밀리언이다 토큰 자체가요. 그러니까 4밀리언이 400만 토큰이니까 사실 감이 없으실 텐데, 이게 거의 이제 책 기준으로 하면은 한 뭐 10권 이상, 거의 한 5권에서 10권 이상의 책을 그냥 다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RAG 할 것도 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문서 전체 정보를 다 프롬프트로 주고 문제를 풀게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일단 뭐 대부분의 내용은 다 RAG로 처리하고 얘가 하기 어려운 것만 롱 컨텍스트, 그러니까 롱 컨텍스트로 그냥 프롬프팅 주어서 해결하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인데요. 저는 일견 맞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RAG가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떤 그 주목할 필요가 없이 뭐 쓸모 없어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RAG가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여기서 이제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멀티 스텝, 즉 멀티홉에 거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RAG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RAG는 질문을 보고 문서를 찾아온 다음에 바로 답변을 생성하는 싱글업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문제에 맞춰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여러 멀티홉에 거쳐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우리가 잘 세팅할 수 있으면 여전히 RAG가 더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현실에서 만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인 거죠. 소위 말하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데이터 예시들이 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LLM에 넣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정말 되게 복잡하고 막 여기저기 머지가 돼 있고 막 이상한 형태의 표라던가, 아니면은 글 써 있다, 표 있다, 이미지 중간 들어 거기에 설명돼 있고 뭐 캡션 달려 있고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게 참 우리나라 정부 문서 많더라고요. 이런 뭐 구조도, 체계도, 뭐 순서도, 이런 류의 이런 것들이 참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기 어렵죠. 하지만 정말 기업을 위한 어떤 AI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정말 문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다큐멘트 AI류가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또 고민을 해볼 여지는 뭐냐면은, 그러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냐 이 서비스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한 번 만들었을 때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운영을 하면서 그 관리자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손쉽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있었던 지식,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이상 그 정보가 예를 들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기업 활동도 하고 뭐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그런 업데이트된 데이터도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손쉽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간단한 형태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제 맥만 달아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취합을 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프롬프팅에 넣어주거나, 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어떤 임베딩 모델, 이런 것들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튜닝이 되면서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이해를 시키는, 그래서 쓰면 쓸수록,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점점 더 나에게 맞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 어플리케이션들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든 이제 전체 제품이 이제 스톤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런 건 시장 관계에서 그냥 스킵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데 일본 시장 내용도 1분밖에 안 남아서 1분 내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을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염두하는 첫 번째 글로벌 타겟이 일본이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훨씬 더 아날로그의 진심인 나라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그래 우리가 디지털 IT에서는 뒤처졌지만 그 뒤처진 것을 생성형 AI로 난 한 방에 따라잡겠어라고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제니악이라고 하는 정부 프로그램도 출범을 했고 여기에서 막 거의 한 수천억 이상을 막 쏟아부으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부응하듯 일본 내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런 LLM들도 막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1년 반 정도 살짝 뒤처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수준이나 어떤 경험들은 약간 뒤쳐져 있지만 의욕은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잘만 세일즈하고 이 현지화 전략을 잘 써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잘 파고들 수 있으면 여기에서 정말 큰 기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웨어 시장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물론 어렵지만 당연히 외국 업체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해낼 수 있으면 이 상당히 이제 큰 기회가 있겠구나 싶어서 네, 일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지난 5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받을 시간은 없겠죠?